새 정부 구성을 위한 인수위원 인선 완료, 청와대 이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선 지금 이제 8일차인가요? 8일차인데 8일차. 어떻게 보십니까? 초반 행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뭐 짬뽕도 드시고 꼬리곰탕도 드시고 오늘 피자도 드시고 그래서 주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거기 많은 아마 국민들이 가서 볼 거예요. 또 먹고 여기가 윤석열 당선인께서 드신 피자집이냐 그러면서 줄 서서 먹고 그러면은 이 소상공인들 살리겠다라는 당선인의 의지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너무 소소한 거에 과한 평가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일 인수위는 출범을 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은 평가할 만한 게 솔직히 없어요. 없다. 그렇죠.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니까. 김상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호 고문 오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야가 만나야 된다. 지금 민주당도 찾아가고 국회의장도 찾아가고 어쨌거나 국회 협력과 협조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신데 되게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스타일이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낯을 가리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자기 친한 사람, 아는 사람들 위주로 계속 좀 다니시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거든요. MBTI I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혼밥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매일 똑같은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 그거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저는 해장 위주로 식단을 짜시는 건 좋습니다. 뭐 짬뽕, 곰탕, 김치찌개 이렇게 국물 위주로. 반주가 좀 없어서 아쉽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날 좀 과하면 이제 점심 때가 생각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좀 멤버들도 바꾸시고 자리도 그렇고 예, 좀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언론이 지금 사실 하루 정도 밖에 나가서 먹는 건 취재가 되는데 매일 점심에 짜장면 먹었다 짬뽕 먹었다가 뉴스가 되는 건 또 웃기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에 좀 인물이 가미돼서 이야기가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자를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왜 이 옛날 올드보이들이 다시 컴백하는 것 같지라고 하는 거에서 인재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취약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거는 같은 진영에서 인재를 찾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집권 초기에 노무현 정권 때 일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문재인 정권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같은 진영 내에서 인재 이동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민주당 진영에서 일했던 분들을 인수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인수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인과 정책과 코드가 맞아서 그분들이 새로운 정부에서 그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스케치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게 인수위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호흡 맞추고 캠프에서 일했고 본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건 동의하십니까? 예, 뭐 당연히 그렇죠. 그거를 청평 인사를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어쨌든 뭐 사이버 댓글이나 뭐 미르재단 출연이나 뭐 이런 거 견해했던 사람들은 안 된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면 좋은데 조심할 생각도 전혀 없고 뭐 남녀의 비율을 굳이 맞추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 제일 실력 있는 사람 뽑은 건데 무슨 얘기야 라고 말하는 그 주변이 사실 너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나가서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는 역할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데려오신 분들도 뭐 몇 분은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뭐 누구라 구체적으로 정무부 시장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인수위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맞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또 이렇게 막 이게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본인이 호언장담했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미래 강국을 만들기 위한 본인의 인재풀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보기에는 답하기 좀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실무위원과 전문위원들까지 좀 보시고 난 다음에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200여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상당히 좀 유능한 분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위원 24명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기는 좀. 인수위 구성하는 거나 이런 거 지켜보신 적 있으시죠? 저 궁금한 저는 인수위에 있었어요. 인수위에 계셨고. 인수위원 지금 한 20 몇 명이죠? 24명이죠. 요 멤버들은 인사검증을 기본적인 건 하나요? 했다고 그래요. 주진우 변호사가 인사검증 TF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병역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70가지 정도를 줬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부인이 몇 명이냐, 자식이 몇 명이냐, 집이 몇 채냐 이런 것들 쭉 70개. 근데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 정도는? 네. 사이버 댓글이니까? 아니면은 거절할 수 없는 곳에서
찍어서 내려왔든지 아하. 이 사람은 무조건 그래서 제껴놨을 수 게다가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논문까지 쓰셨는데 문제 없다. 로고 그런 붙이는 것들 거군요. 문제 없다고 예. 뭐 당선인도 그런 말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불러 이렇게 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전 당선인이 그런 말 했던 것을 오히려 저 말실수다라고 그런 거 갖고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수위원회에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논문까지 쓰신 분이 들어오는 말도 장면 안 보면서 되지 진짜. 그거 안견에서 좀 뭐라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런 인간이 인수위원회 들어와. 오랜만에 나오니까 되게 많이 이렇게 공격적. 네, 공격적으로 변하셨네요. 제가요? 네. 어디를 공격했어요? 그냥 큰일 났어. 호소하는 건데. 호소가. 예. 0.73%로 진 사람이 호소. 아 그럼요. 예. 아, 네. 좀 되게 건의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안 되는데 제 얘기를 들을까요? 아,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드럼통에 넣기 전에. 그렇게 협박받을 것 같은데. 아 협박 받고 계세요? 받을 것 같은데. 협박 예고. 제가 아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그쪽에 안 하고 있으니까. 자, 다음 주제. 지금 제일 핫한 주제로 넘어가 보죠. 청와대가 어디로 갔냐?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보셨습니까? 네. 그때 그 사람들에 보면 김재규로 분한 한석규가 거사를 치르고 광화문 정부청사로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가다가 유턴을 해서 용산으로 가죠. 용산으로 네, 가죠. 그게 남산으로 이제 갈까, 네, 용산으로 남산으로 갈까, 용산으로 갈까 하다가 근데 이제 그게 현대사 덕후들 사이에서는 현대사의 가장 미스터리한 한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장면인데 저는 근데 약간 오늘 차 타고 여기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뭔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짚죠. 청와대가 구중궁궐이고 국민들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이 얘기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지금 앞에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빼고 이게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들어간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가기가 어렵거든요. 국방부 들어가기 7, 8다. 집중공간.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됐죠. 잘못 가면 안 돼요.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은 대통령 당선인의 숭고한 취지와 철학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국민 속의 대통령, 친근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데 그래서 광화문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용산의 그 국방부 청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일반인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앞에 길에는 사람도 안 다녀요. 안 다녀요. 그리고 보안 강도가 되게 세고 군사 요새화예요. 솔직히 정말 거기는 군사 요새거든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일반인들하고 친근한 대통령이 되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안 된다. 여기까지 그냥, 일단 잠깐만요. 끊고. 말씀하십시오. 용산으로 가는 뭐 것이 이해야 동문이지 네, 뭘. 이렇게 보인다라는. 최근에 보니까 어제 오늘 흐름을 보니까 모 신문사의 기자의 아이디어로 지난 주말에 그거 좋은데라고 나왔다는 설이 유력해지고 있더라고요. 경향신문에 나왔던 보도죠.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가요? 다 얘기 네.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뭐. 그런가요? 네. 예, 경향신문에 코리아 풍수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네. 1년 전부터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야 된다. 용산 국군 대운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방 전문 기자 그런 아이디어를 그거 좋은데라고 해서 알아보기 시작한 게 맞으면 진짜 경을 칠 일입니다. 그럼.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도 이런 말씀 계속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때부터 대체 후보지를 찾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때부터 알아봤어야죠. 그런데 정작 불거지니까 지난 주말에 야 용산 괜찮, 야 용산 좋다, 용산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다는 거 하면 이건 진짜 경을 칠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경을 칠 일이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근데 그때도 물었다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그 1년 넘게 검토했다가 안 된 건데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다 있는데 라고 했는데 민수위 아는 분도 많고 어쨌든 정보가 많으시니까 자 검토가 없었던 겁니까? 그거 몰랐던 겁니까? 지금까지 진행상을 보면 검토가 없었다. 대통령 당선인이 강하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몇 번이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논의 과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검토해 본 적도 없고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얘기한 적도 없어요. 공론화 거친 적도 없습니다. 광화문 간다고 했다가 저기 안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용산 간대요.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잖아요. 저는 광화문 대통령 당초에 약속을 안 지켜서 용산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논의 과정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국가의 중요한 대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냐고요. 그리고 왜 다른 얘기를 못하도록 하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이 네. 첫날 네. 청와대로 출근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니까 그런 대통령 거죠. 당선인은 왜 이렇게 청와대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너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듣는 내가 불편해. 풍수라고 얘기할 때까지 올 거 아니야 지금? 3단 넘게. 야. 아까 궁금해서 진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국민 속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근무하는 것은 네. 친근한 대통령의 이미지와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구중궁궐 그것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본인은 국민 속에서 함께 근무를 하겠다라는 나는 왜 대변인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논리를 만들어내는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 청와대 본관이랑 비서관이 뭐 차로 10분 자전거로 뭐 15분 뭐 이래가면서 되게 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2017년 5월 24일 기사에도 났거든요. 여민관도 심지어 들어갔죠. 언론에도 3층 여민관 공개했잖아요. 2층이 비서실이고 1, 2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서 거기서만 일을 했는데 그거를 거짓말을 해가면서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김은혜 대변인 본인도 뭔가 지금 깝깝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은혜 대변인 안 가봐서 몰랐을 수도 있죠. 뭐. 왜 대변인 근무했잖아 MB 때. 그 MB 때는 거기 안 내려와 있었으니까. 2017년도에 내려온 거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2017년에 내려오면 네. 기사가 났으면 대변인이 성명 발표할 때는 사람들이 체크하죠. 국민의힘 쪽 패널로 나오는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지금 뭐 라디오에 나오시는 분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려와 있다는 사실을. 그거는 저기 MB 때 만들어진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졌구나.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재택. 아니요. 이것이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세월호 당일에 박근혜가 저기 또 말이 곱게 안 나가네. 자빠져 주무시는데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서류를 들고 본관까지 5분을 차를 타고 올라가서 깨우지를 못하고 그 침실 앞에다가 세월호 상황 일지를 놓고 나와서 계속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에 사람들이 충격이 심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그 출근도 안 하겠다. 그것도 원래 차를 타면 경호가 옆에 붙여갖고 5분 동안 뛰거든요. 그거 안 한다고 내려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탁현민 의전 비서관인가요? 지금 뭐죠? 의전 비서관. 네, 근데 그 올린 글도 과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적들은 이미 오래전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미 내려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뭐가 뭐 안 된다는 거냐 이런 얘기해서 뭐 그 뒤에 붙인 사족 같은 말들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 잘 정리해서 올리시는 형태로 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비서관이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그거는 처음에 부적절했어요. 부적절하다고 저도 잘못됐어요.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을 최소한 그런 상황조차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어쨌든 선의해 보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도 표현이나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몰랐나 보죠. 그럼 저는 이 용산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너무 수긍하신 너무 아니 잘못된 건 의욕 사라진 거지 뭐. 용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비행 금지 구역 P73입니다. 일단 P73A가 반경 3km, 그다음에 B가 한 5km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3km, 5km 동심원으로 쳐서 거기는 아예 어떠한 종류의 비행체도 날아다닐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용산 미군 기지만 예외를 해놓고 강복이 다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중심축이 용산까지 내려오면요. 거기서부터 콤파스를 돌리면 강남 전체가 비행 금지 구역이 되고 지금 그러면, 헬기 날아다니는 것도 안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세 번째 이 C 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김포공항 활주로를 가려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면 군사적인 판단으로 했을 땐 김포공항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괜찮아 김포공항에 비행기 내려도 되지라고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용산 이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명분에서도 국민통합시대 국민 속에 들어간 대통령에 따른 명분도 충전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기능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럼 이쪽에서 저는 예언하는 프로그램만 진행해갖고 최종적으로 용산으로 간다 안 간다. 하겠죠. 왜냐면 저렇게 그런데도 간다? 의지가 강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 의지가 강한데 방패 그러면 빼야지 어떻게 해요. 국제국가도 아니고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주변에 참모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독재네. 윤석열 독재네. 독재인가? 잘 몰아가는데 오늘? 엮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용산 어쨌든 간다. 장 교수님. 네. 김사님 용산 갑니까? 안 갑니까? 좋아 빠르게 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아무도 토를 못 달고 있는 거거든요. 큰 문제야. 그 큰 문제고 내일 아침에 광화문인지 용산인지 가서 직접 시찰까지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답사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답사해보면 알아요? 그게 본인 일입니까?
대통령의 일이에요. 느낌적 느낌은 올 수 있잖아요. 아, 여기 좋겠다, 안 좋겠다. 자, 기자들은 지금 옆에 누가 수행한지 내일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내려가려고 그때 유홍준 씨가 아마 맡았죠. 광화문 뭐 대통령 시대위원회인지 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반 동안 논의해서 안 된다라고 사과하고 꺾었잖아요. 논의하시라고요. 그리고 청와대 정말 들어가기 싫으면 우리 숙소를 어디 호텔이라도 하나 잡아드립시다. 청와대 너무 들어가신 거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를 한 달 만에 비우고 그럼 그 합참이랑 지금 작전이랑 벙커랑 그 6개월에서 1년 동안 비는 안보 공백은 무엇으로 메꿀 것이며 북한 저렇게 지금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 쏴야 되는데. 아, 그렇게 미사일 쏴대는 거 그렇게 문제. 아, 그럼 이런 질문을 바꿔볼게요. 두 분이 너무 일치하시니까. 너무 몰아갔어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 미사일 쏘는 거 그냥 유감으로 생각했지 언제 국가 안보로 생각했어요. 에? 아니 국가 안보를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가. 아니 지금 그 근데 전까지 지금 합참에- 여당이 있었잖아요. 합참에 직통전화가 안 터지게 생겼어요 지금. 아 휴대폰으로 하면 되지. 지금 나 휴대폰 시대인데. 아이들이랑 지금. 휴대폰으로 통화하는데 뭐. 그렇구나. 있는데 메스케랑 KT 질문 이렇게 바꿔보죠. 이걸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정부 부처에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이 문제가 너무 커져 버려갖고 정작 중요한 문제들이 전혀 사회적으로 의제가 제 되지 말이 않고 그 있다. 말이에요. 제 말이.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서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당선인 측에서 한 번도 보고 요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실무위원하고 전문위원이 없어서 그래요. 내일 이후에 주말에 그 실무진들이 오면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쨌든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원하셨던 입장에서 지금 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가냐 광화문으로 가냐 청와대에 있냐 이 문제가 사실 모든 걸 덮어버리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어제 김성애 우리 작자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말 감동적인 논평이었어요. 깜짝 어제- 놀랐어요. 부끄러웠어요 제가. 예. 아니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용산으로 가냐 광화문으로 가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인수의 모든 활동에 대한 관심이 거기 쏠려야 되냐. 국론 낭비, 에너지 낭비 아니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 잘못됐죠. 인수위의 성패가 세 가지에 달렸습니다 지금. 오. 첫 번째 MB를 사면하느냐 마느냐 이걸 요구하느냐 마느냐 하나. 그럼 뭐 두 번째 용산으로 가느냐 광화문으로 가느냐. 두 번째 내일 점심이 짬뽕이냐 아니면 곰탕이냐. 뭘로 해정할 거냐. 생각해 보시면 지난 8일 동안 활동했던 것 중에 이 세 가지를 벗어난 얘기가 있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50조를 할 거냐 100조를 할 거냐 가지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정부에다 요청하고 자 문재인 대통령 제가 들어가기 전에 추경 50조 더 편성하시죠. 이런 걸로 싸웠으면 국민들이 윤석열 당사자 편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 막 공격을 하지? 저번 주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하네. 심기일전은 하루였잖아요. 하루. 하루만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좀 한 60일 정도는 봐줍시다. 산삼지 구구를 먹은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초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데 초반 일주일 메시지 새 시대에 대한 어떤 비전도 보여주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 그래 뭐 내가 지지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됐으니 세상이 좀 달라지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동네마다 다 지금 현수막은 국민통합 시대 열어가겠습니다 걸어놨는데 근데 지금 이 초반 일주일의 메시지 관리해서 뭔가 지금 이 꼬여가고 있는 게 아니냐. 좀 이제 좀 우리가 양해를 하고 네. 너그럽게 좀 봐줘야 되는 건 네. 어쨌든 인수위 현판식이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좌 기능이 지금까지는 좀 없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국민의 있다. 뜻 우리 김한 앵커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 얘기를 나눌 것이다. 글쎄요, 그 절박한 선거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본을 안 보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하고 120시간 노동시켜야 된다는 분이 인수위 보고 문건을 읽겠냐. 예.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걱정입니다. 예. 저는 뭐 오늘만 진행하면 되니까. 똑같다고 나도 생각이. 저는 오늘만 진행하면 되니까요. 예, 뭐 두 분이 어떻게 논평하시는지는 뭐 제가 따로 정리하진 않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송채가 와서 잘 하겠죠. 이제 드디어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랬어요. 뭐 한 3분 남겨놓고 네. 뭐 이재명 후보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하고. 아, 그 이기셨잖아요. 네. 예. 와, 판을 정권 교체. 예. 판을 지배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선거 패배 책임도 있고 586도 퇴진해야 되고 하는데 뭐 그 그룹이고 여러 가지 뭐 멤버십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쇄신이냐? 왜 비대위원장을 하는 거냐? 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당내에서는 무슨 소리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윤호중 비대위 체제 어떻게 보십니까? 역관계상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은 뭘 여기서 뭘 바꾸겠어요.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번 비대위가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공천해야 되잖아요. 공천은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의 공천은 거의 권리당원 절반에 여론조사 절반으로 가고 특별히 안 되는 사람들 걸러내는 기능 정도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뭐 지분 나눠먹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 기본적으로 나눠먹을 수 있는 지분이 없어요. 근데 그 논리라고 하면 그 시스템에 맞다라고 하면 그러면 윤호중 비대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고 뭐 엄중한 시기고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적절하게 당 운영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된다. 사무총장까지 했었기도 했고 그 지금 당내 역관계를 봤을 때 그 정도가 심판을 보는 게 모두에게 큰 불만이 없는 상태가 될 당내 겁니다. 관계에서는. 네. 자, 윤호중 비대위 체제 어떻게 보세요?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다. 네, 뭐 오래 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큰 권한을 갖고 중요한 결정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저 비대위 활동한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민주당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지도 않고 한시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방선거 대비한 그런 관리 비대위원회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가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앞날을 짓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근데 이제 전당대회가 큰일이에요, 사실은. 전당대회 얘기는 나중에 하겠죠. 예. 없어, 시간 없어. 빨리 해요, 이제. 큰일이라고만 근데 예고해 외부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선에 답을 할 시간 드릴게요. 이게 너무 좀 우리가 뭐 크게 안 좋고 젖잘싸고 우리가 뭐 원래 질 수도 있었는데 후보 잘해서 뭐 혹은 뭐 우리가 선거운동 잘해서 뭐 아니면 뭐 우리 지지기반은 좀 탄탄해서 어쨌든 젖잘싸고 그러니까 좀 적당한 반성만 하자 이렇게 외부에 비춰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지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 그 이미지가 씌워지면 선거에 지고도 또 다시 이제 수렁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는데 자, 당이 수습하고 정비하고 나가는데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지금 물리적으로 다 수습하고 정비하고 반성하고 백서내고 다 한 다음에 자 우리 이렇게 혁신하겠습니다라고 계획 세우면 이미 지방선거 끝났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지방선거는 밀려가는 겁니다. 이대로 밀려가는 거고 각자가 개인기로 지역마다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나마 지금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전선을 긋고 살아남아야겠지만 어쨌거나 저쯤 윤석열 당선자라는 최대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저 당선자를 기준으로 해서 밀어치는 바람을 민주당이 최대한 방어하는 입장이지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없다.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천에서 잡음이 없이 잘 진행하는 거 한쪽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던 정치 개혁 중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을 빨리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카드로 놓고 국민의힘과 겨루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정치개혁도 하지 않으려는 무능력한 집단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외에는 지금 이 판에서 손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당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 선거에서 혁신의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대구의 심장에 가서 박근혜 탄핵 강 건너야 된다는 걸 질렀잖아요. 근데 그건 이준석이 싸웠던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호남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판을 뒤집었고 10% 이상의 지지율 상승을 만든 건 그거는 김종인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 그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것 수준의 충격과 그림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정치 주체들, 정치 세력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서 8월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의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냐. 저는 사실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방자치선거는 뭐 이미 패배가 패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너무 크게 이겨놨기 때문에 그 승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 어디까지 선방하는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고 어쨌거나 대통령제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는 8월 전당대회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개념으로 좀 봐야 돼요.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 보수파 진영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정말 건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초토화됐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그 당사자를 국민의힘에서 보수 진영에서 데려다가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진통제 같은 거 맞으면서 여기서도 조금 더 이기고 더 이겨가지고 그렇게 명맥을 유지를 했으면은 이런 생각과 판단을 못 했을 거예요. 초토화됐으니까 새롭게 집을 지은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들어요. 180석 많고 와 지역 우리가 90% 장악하고 있어. 이러니까 우리가 지방선거도 선전할 거야. 착각이에요, 정말. 이 부분은 그냥 한동안은 정말 이 진보 좌파 진영이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가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선거나 당의 개혁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0일인가요? 윤석열 당선자의 임명식이?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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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앞뒤로 그 뒤로 장관 청문회가 열리겠죠? 그렇죠. 네, 쉽지 않다. 뭐가 쉽죠? 해보시죠 이제. 장관 청문회를? 야당 민주당의 청문회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실 기회가 곧 올 건데 전 이것도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변수가 되죠. 근데 너무 뭐 처음부터 막 발목 잡는 형식 취하면 민주당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발목을 잡지는 않습니다.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어쨌든 지금 흐름에 잡히지 않는 변곡점이 있을 수 있다. 전 5월에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행보, 총리를 포함한 장관 청문회, 이것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들어가는 이 국면에서 민주당이 던져볼 수 있는 승부수의 지점은 몇 개 있다고 그 지점을 생각하는데 전략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까지 가는 타임라인을 놓고 역산을 해갖고 선거는 여긴데 지방선거는 여긴데 이런 그런 전략 단위의 고민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략 단위가 뭘 하는지 나는 모르고 나 혼자 생각하는 거지. 예. 내 오피셜이다. 근데 그렇게 할 거예요. 생각들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마무리되고 민주당의 에이스들이 다시 국회로 또 복귀하거든요. 예. 그거는 뭐 우리 김 기자님이 많이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예. 그냥 노는 애들은 아닙니다. 해당되면 잘하죠. 자, 씁쓸하네요. 예.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